내맡기기 실험이 불러온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 될 일은 된다. 마이클 싱어. 출판사 정신세계사. 위대한 실험이 시작되다. 일생의 실험. 그때까지 내면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은 모두 명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에너지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뚫지 못한 벽이 있었다.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 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하는 원인의 배후는 무엇일까?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다.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수행은 완전히 새로운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이 호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단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어쩌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이,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가 내리지 말았으면 할 때 내리더군. 다른 날 다 놔두고 왜 하필 이날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귀에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사실 나는 삶이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상태였다. 나를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마을 사람들과 그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싶었을 뿐이다.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의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막판까지 실험해 볼 참이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삶이 앞장선다. 삶의 흐름에 내맡긴다는 것이 대담한 행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삶의 어려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고요하기 그지없는 내 땅에서 보내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자격시험을 치르고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난 공식적으로 대학원 소속이었다. 즉 나는 아직 대학원 장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대가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수업을 학기당 하나는 맡아서 가르쳐야 했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씩 보통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오전과 종후 요가를 마치고 시내로 달려와 수업을 한 뒤 바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내 패턴이었다. 그 당시 나는 같이 지내기에 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성 제로인 사람이었다. 수업 후 질문하는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든 사람들과 대화에 엮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옷차림도 청바지에 긴 소매, 데님 셔츠로 언제나 한결같았다. 머리는 올백으로 넘긴 꽁지머리였고 신발은 샌들 아니면 아예 맨발이었다. 철학가였다면 이 모양새가 그다지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보수적인 남부지역의 경영학과에서 기초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였다. 과에서 나를 용인한 것은 그저 내가 아주 유명한 선생이었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과 시험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내가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교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생각난다. 당시 나의 목표는 차를 몰고 시내로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 내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도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자면 하루에도 여러 번 명상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들판에서 요가를 하고 수업을 돌아가기 전에 차 안에서 호흡 연습을 했다.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 앞에 선 채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의례 그랬듯이 차를 몰고 학교로 가서 호흡 연습을 몇 번 한 뒤 학생들로 빼곡한 대강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내가 들어가자 학생들이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잠시 어리둥절하던 끝에 나는 내가 요가를 마친 뒤 바지만 입고 셔츠 입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맨발에 반 벌거벗은 상태로 학생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은 휴강하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을 뿐이다.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계속하자고 말했고 나는 내 옷차림에 대한 생각 없이 아니 내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생각 없이 거시경제학 수업을 진행했다. 엄격한 명상 생활을 고수하는 가운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원래 이 기간은 박사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난 책 한 권 펴보지도 않았고 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공부는 없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경제학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고프만 박사가 복도에서 나를 부르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즉시 너 이제 큰일 났어 라고 말했다. 아직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분의 귀에 반나절 사건이 들어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목소리는 틀렸다. 고프만 박사는 텔리해시 주지사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윗선에서 플로리다를 대표할 수 있는 지방대학을 개인지비례에 하나 설립할 결심을 한 모양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은 물론이고 기금 마련과 재정관리 역시 도맡을 수 있는 뛰어난 인재가 필요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산타페 지방대의 학장으로 플로리다주의 유명한 은행가 한 명을 임명했다. 고프만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내 내 마음은 이렇게 말했다. 왜 이걸 나한테 얘기하시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난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나는 곧 답을 얻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지방대 학장은 박사학위를 꼭 소지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선임한 은행가 앨런 로버트슨에게는 박사학위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와 학문적 배경이 유사한 성적 좋은 박사과정생 한 명을 그에게 붙여주기로 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박사과정생은 바로 나였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노발대발했다. 나는 그것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 돼! 난 그런 거 못해. 이제 대학과의 인연은 끝났단 말이야. 나는 수행에 전념하고 싶어. 옛날에 보던 경제학 책을 다시 꺼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공부와의 인연은 이제 끝났다고. 이 모든 저항 한가운데에서 나는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에 자신을 내맡기겠다고 했던 내 최근의 맹세를 떠올렸다. 내가 지켜보는 머릿속 목소리는 영적인 조언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짐이었다. 짐 덩어리를 내 삶의 운전석에 쫓아버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고프만 박사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승낙의 말이 차마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가 큰 소리로 알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지요. 그분의 과외 선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맡기기의 위대한 실험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다. 왕자와 거지. 앨런 로버트슨의 공부를 돕는 일이 내 생활 방식을 그렇게 많이 바꿔놓지는 않았다.
대학 수업이 있는 날 겸사겸사 만나 몇 시간 공부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 스터디 장소는 학교 근처 시내에 있는 구 산타페 캠퍼스의 총장실이었다. 우리는 꽤 죽이 잘 맞았다. 앨런이 3피스 양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는 매우 성공한 은행가였던 반면 나는 말총머리에 청바지에 샌들을 신은 요가 수행자였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나 알고 보니 앨런은 놀랄 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열린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내가 주는 도움을 정말로 고마워했다. 그래도 어색한 순간이 영 없지는 않았다. 내 봉사에 대한 비용 지급을 두고 첫 번째 문화적 충돌이 벌어졌다. 나는 공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절했다. 그는 자신을 성공한 은행가이자 이제는 대학 총장인데 당신은 한 달에 장학금으로 받은 $250가 전부 아니냐며 나를 계속 설득했다. 그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고 내가 전 재산을 땅 사고 집을 짓는 데 썼다는 건 역시 사실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공부를 돕는 것은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앨런은 우리의 비금전적인 관계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가끔 그가 내 집으로 와서 공부를 할 때면 함께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그는 내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나 역시 반듯한 양복 뒤에 숨은 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몇 번은 그의 부인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가기도 했다. 나는 점점 앨런과의 관계를 삶이 선사하는 그 마법 같은 선물 중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저항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앨런이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진행되었을 때였다. 그는 나도 자격 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로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특히 그와 함께 공부한 과목이 전공 과목 3개 중 2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 하지만 나는 그 소망에 항복했다. 나는 우리가 같이 공부한 2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그 다음이란 게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행정실에서 실수로 나를 3과목 시험에 다 접수시켰다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맡기는 것 말고는. 나는 내가 3번째 시험 보는 것을 왜 그렇게 꺼려하는지를 관찰했다. 어차피 학위를 마칠 생각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알게 되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시험을 치면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이 실패할 게 분명했다. 실패에 대한 예감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 불편함이 내면의 목소리를 작동시켜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짓거리도록 만든 것이다. 바로 그런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다. 나는 행정실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한층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도전이었다. 나는 3과목의 시험을 모두 치르고 3번째 시험의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2 시험은 전혀 문제없이 지나갔다. 앨런과 많이 공부한 과목이어서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험날이 다가오자 나는 불가피한 실패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시험장으로 당당히 들어가 내 에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리라.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시험 과목은 국가재정이었는데 나는 교과서를 시험 전날에야 꺼냈다. 그리고는 그 큰 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옆에 둔 채로 요가를 했다. 요가가 끝나자 평화롭고 고요한 기분이 나를 가득 채웠고 나는 다음 날 있을 참사를 온전히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목에 떨어질 칼날을 검사하는 기분으로 나는 책을 들어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2페이지를 읽었다. 이 의식을 3차례 반복한 뒤 나는 내맡기기로 한 내 결혈한 의지를 알리듯 책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다음 날 나는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면밀히 지켜봤다. 놀랍게도 나는 다가올 일 앞에서 매우 큰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오전 명상 후 나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어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알고 보니 내가 전날 펼쳤던 3부분 중 하나였다. 나는 그 페이지에 나온 복잡한 차트를 살펴본 뒤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다. 그날 아침 나는 경영대 건물 밖에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명상을 했다. 내면은 여전히 매우 고요했다. 그저 평화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뿐이었다. 내가 진짜 시험을 통과했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기억난다. 설령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삶이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마음 깊이 내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나는 경영학부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행정조교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았다. 총 6개 문제 중 3개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시험지를 건네받으며 슬쩍 훑어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마구잡이로 펼쳐본 책 3곳에서 문제 3개가 나온 것이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나는 그곳에 오랜 시간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나 자신을 초월하겠노라는 명분에서 나는 자신을 내맡기고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했다. 그러자 따놓은 지옥으로 추락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하늘로 들어올려진 것이다. 나는 지정된 방으로 들어가 쓰고 또 썼다. 마음에 뿌려진 영감의 씨앗은 매우 신선한 상태였다. 2번이나 펼친 곳에서 나온 차트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넘어 윤색까지 할 수 있었다. 나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로 집을 향했다. 시험을 치러 갈 때만 해도 삶은 내 일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비켜달라 요청한 것이다. 나는 내가 과감히 그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며칠 후 고프만 박사가 나를 불러 내가 국가 재정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에 대해 상찬을 늘어놓았다. 학장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으면 기뻐야 마땅한데도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전부 털어놓았고 혹시 문제가 될 일은 없겠느냐고 물었고 고프만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그렇게 겸손할 것까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를 사무실 밖까지 배웅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1972년 봄, 내 의도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나는 박사과정과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사람이 되었다. 박사 논문을 쓰는 일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 내 삶은 명상과 요가가 전부였다. 수행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뭔가가 미진했다고 느꼈다. 크라야 요가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크라야 요가는 요가난다가 가르친 특별한 명상법인데 문제는 이 요가에 입문하려면 1년 동안 통신 강의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크라야 요가에 좀 더 일찍 입문할 수 없는지 자아실현 동지회에 문의해보기로 했다. 당시엔 내게 오는 우편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몇 주 후에 2통의 편지를 같은 날 받고는 적잖이 놀랐다. 하나는 자아실현 동지회에서 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에서 온 것이었다. 동지회의 답변은 빨리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편지를 먼저 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크라야 요가를 배우려면 6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내 반응을 내려놓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두 번째 편지를 뜯었다. 내용을 본 순간 내 모든 실망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봉투 안에는 크고 진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힌 전단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올여름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직계 제자로부터 크라야 요가를 배우세요. 나는 다시 한번 멍해졌다. 나는 이 사람들을 전혀 몰랐다. 캘리포니아에 적을 둔 요가 커뮤니티인 것 같았는데 그들이 나를 알았거나 내 주소를 알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나는 플로리다의 숲속에 사는 은둔자 아니었던가. 완벽하게 얽혀있는 이 2통의 편지가 어떻게 똑같은 날 내 우편함에 들어있는 걸까? 이 흥미로운 의문에 대한 답과는 별개로 그의 여름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만 확실해졌다. 나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영성 공동체로 갈 것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주어지는 안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서쪽으로의 모험을 떠나기 전 삶의 주도권을 맡기겠다는 내 맹세는 몇 번의 도전을 더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편지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안 있어 고프만 박사가 내게 연락하여 앨런 로버트슨이 나를 찾더라고 전해주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는 한동안 만나지 않고 있던 참이었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여 산타페 지방대학의 새 캠퍼스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개겨우 수업을 진행할 교수진을 뽑고 있는데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내가 수업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다. 나는 산타페 지방대건 어느 기관에건 간에 학생을 가르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내 유일한 관심은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녹아들 때까지 영적 수행만을 계속 늘려가는 것뿐이었다. 앨런에게 이런 내 심정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당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부탁이 아닐세. 자네에게 통보하는 거야. 나는 바싹 마른 입술로 내 가슴이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말을 읊조렸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내맡김, 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그것은 약하고 겁쟁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다. 나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만큼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내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으니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겼다. 이 성장 단계에서 나는 내맡기기 수행에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호불호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호를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내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나의 첫 번째 취업 면접. 나는 거의 평생을 학교에 적을 두고 살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방과후에 스포츠카 정비공으로 잠시 일했던 것 외에는 여름에만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었다. 제대로 된 취업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앨런은 학과목 담당자와의 미팅을 주선해주면서 대학에서 어떤 직급으로 학생들을 가르칠지 의논해보라고 했다. 인터뷰 당일 나는 평소처럼 청바지에 청 윗도리에 샌들을 신은 채로 나타났다. 시내에 있던 구 산타페 캠퍼스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풍을 자랑했지만 앨런이 총장으로 취임한 새 캠퍼스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학과목 담당자는 내게 가르치고 싶은 과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나는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머릿속 목소리에 대해 내가 알게 된 것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쉴 새 없이 떠드는 그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내면에 훨씬 깊은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돌고 있는 자그마한 행성 위의 존재들이므로 이 여정을 즐기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쳐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놀랍게도 담당자는 그런 커리큘럼이 가능한 수업이 하나 있으며 사회과학 인문 수업을 가르치면 되겠다고 답했다. 신입생 필수 과목인데 수업의 3분의 1을 맡아야 할 강사 한 명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수업을 가르치면 비전인 강사 자격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담당자는 공식 개교일인 9월에 첫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었다.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상황이 아닌가. 맨 처음 삶은 내게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을 보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할 일까지 챙겨주었다. 이 모든 일은 저절로 펼쳐졌다. 나는 그저 흐름을 탔을 뿐이다. 나는 다가올 9월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한 반의 학생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에게조차 가르쳐 본 적이 없었다. 내 개인적인 자아는 이 모든 일에 점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기본 원칙을 하나 세웠다.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업에서 가르칠 내용에 대해 일절 생각하지 않겠노라고 마음먹은 것이다. 나는 마음을 완벽하게 비운 채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나는 온전히 영감으로만 써내려갔던 보고서 같은 일이 첫 번째 수업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랐다. 일단 수업에 들어간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볼 계획이었다. 외부 세계에 일이 끼어들면서 조금씩 내 시간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내 땅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든 찾아낸다. 혼자만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말이다. 샌디분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불교 명상에 조예가 깊고 숲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던 그 여성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어느 날 불쑥 나타나 내 부지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싶은 마음이 다였던 그녀는 내 사생활을 지켜주고자 노력했다. 전혀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녀가 내 부지 끝자락에 텐트를 치고 명상을 해도 되겠느냐고 묻기 전까지는 말이다. 허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명상하고 싶은 사람을 막을 수 있겠는가. 급기야 그녀는 일요일 아침마다 딱 1시간만 같이 명상을 해도 되겠냐는 대담한 제안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머릿속 목소리가 그 말에 너무나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샌디는 일요일 오전 명상 시간에 친구들을 몇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것이 6명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10명이 되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그들을 막을 권리가 없었다. 손님들이 아래층에서 만나는 동안 나는 위층에서 계속 명상을 하고 있을 때도 많았다. 그러니 미키네에서 열리는 일요일 오전 명상 모임은 1972년 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전통은 매주 일요일마다 4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한편 여름이 다가오면서 캘리포니아 여행 준비를 슬슬 시작할 때가 되었다. 3, 4주간 벤에서 캠핑하면서 영성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개강일에 맞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운전하여 가면서도 명상일과는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까지는 대략 열흘 정도 걸렸다. 도착한 그곳은 탁 트인 넓은 땅에 작고 소박한 오두막이 여러 채 서 있는 매우 시골스러운 분위기의 공동체였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박한 촌사람들처럼 보였고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등록하는 도중 나는 침묵 수행을 원하는 사람에게 배포되는 특별한 이름표를 보았다. 어차피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 친구를 사귈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내면 작업에 방해만 될 터였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선택한 이번 여행을 한층 더 엄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완전히 침묵하기로 한 것이다. 사원 근처에 마땅한 캠핑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제일 가까운 비포장 주차장에 벤을 주차했다. 그곳이 몇 주간 내가 생활할 보금자리였다.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사원으로 가서 오후 일과인 요가와 명상을 했다. 혼자 있는 삶이 익숙하기는 했으나 이곳에서의 생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금세 들었다. 여기 사람들은 내가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이해했고 그래서 내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일주일에 3차례 계속해서 단식을 했고 샐러드를 먹을 때는 언제나 혼자서 먹었다. 이처럼 사교적으로 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저녁 사원에서 열리는 명상 프로그램과 챈팅 프로그램에는 참석했다. 사실 내가 동양의 챈팅을 처음 접한 곳이 바로 이 사원이었다. 나는 침묵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챈팅을 하지는 않았지만 방 안의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다. 나머지 기간 동안 나는 아마 계속 그렇게 생활했을 것이다. 내가 꿨던 그 꿈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나는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아니었고 설령 꿨다 해도 그리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경이롭고도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완전히 집중한 채 걷기 명상을 하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을 온전히 의식하며 나는 동굴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별일 없이 나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내 앞에 펼쳐진 어둠 속으로 계속 전진했다. 곧 주위가 매우 컴컴해졌다. 나는 동굴 옆에 걸려있던 나무 횃불을 집어들어 불을 붙인 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가 더더욱 흡약해졌다. 여기에서는 거의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한 목적의식이 존재했다. 내가 찾던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이 미지의 동굴 끝까지라도 들어가겠노라는 마음이었다. 그 어떠한 곳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으나 나는 직관적으로 그곳이 내가 가고자 했던 곳임을 알았다. 가까이 가니 위에서 내려오는 빗줄기가 동굴 바닥으로 세차게 떨어지고 있었다. 빛의 근원 쪽으로 다가갈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졌다. 숨이 거의 쉬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이 경험은 내가 명상할 때 종종 일어나던 현상과 유사했다. 평소에도 명상이 깊어질수록 호흡 역시 느려지며 종국에는 들숨과 날숨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지되곤 했다. 이런 무호흡 상태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숨을 몰아쉬곤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동굴 속을 걷는 것이 명상의 그 단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다. 바로 앞에 동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빗줄기가 보였다. 나는 산소 부족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의지를 내어 빗속으로 마지막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즉시 나는 눈부신 빛의 홍수 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는 빗속으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위쪽으로 뻗었다. 하지만 손이 동굴 지붕에 얹힌 쇠창살에 부딪혔다. 여기서 나아가는 길은 없었다. 단 하나의 생각도 마음을 스치지 않았다. 조그만 한숨도 입술에서 새어나가지 않았다. 이 동굴 안으로 나를 들어오게 만든 그 강철 같은 목적의식 그대로 나는 되돌아나가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단순한 알만이 있었다.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밧줄 놓아 보내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사고방식은 매우 깊은 차원에서부터 바뀌어 있었다.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내가 그토록 하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그날 아침 벤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얻은 대답은 그것은 아니다였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나의 깊은 밧줄을 그저 더욱더 꽉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것이었다. 나보다 훨씬 현명한 무언가가 그날 밤 내 정신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나 자신과 맺고 있던 관계를 바꿔놓은 것이다. 나는 나의 하위 자아, 즉 홀로 통속 드라마를 쓰는 문제투성이의 낮은 차원의 나를 더 이상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나는 이 모든 불안한 개인적 에너지를 상승을 위해 사용해야 했다. 그가 문제인 동시에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완벽히 명료해졌다. 내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인격체에게 일말의 연민이 느껴졌다. 훗날라는 우리는 자아를 질바봐서도 안 된다. 참자아와 함께 자아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나는 인격적 자아의 인간성으로부터 해방되겠노라는 명분하에 그를 짓밟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 에너지를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법을 터득하여 내 여정을 돕게끔 만들어야 했다. 나는 벤에서 나와 사원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훨씬 가볍고 마음이 활짝 열린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를 올가매고 있던 포승줄을 풀고 날개를 펴고 싶었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마음 수련을 시작한 이래로 나는 마음속에 방이 하나 있다고 상상한 뒤 그곳으로 미키라는 개인적 자아를 내려가서 명상을 시켰다. 입구에 거대한 나무 문이 달려있는 육중한 유리방이었다. 이 방이 아주 특별했던 것은 유리벽 너머로 온 우주가 내다보인다는 점이었다. 명상하는 자리에 홀로 앉아 있으면 칠흑 같은 광활한 우주에 지구가 딸랑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서 진정시켰다. 심지어 그를 그곳에 두고 나오는 게임도 했다. 나는 그가 언제나 조용하기만을 바랐다. 자신이 겪는 모든 경험이 이 무한한 우주를 떠다니는 자그마한 한 톨의 먼지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늘 명심하기를 바랐다. 그날 아침 나는 사원으로 가는 도중 잠시 길을 멈추고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으로 향하는 그 거대한 나무 문을 열어 젖혔다. 내가 방석 위에 두고 온 그는 즉시 몸을 바르게 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더욱 절도 있고 또렷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지금까지 그토록 엄격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와도 돼. 이 말을 한 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내맡기기 연습을 그저 무해한 마음게임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부끄러워진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감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강렬한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해 나왔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 평생치의 감정이 해소된 것처럼 가슴이 쪼개지듯 열렸다. 이 카타르시스적인 분출이 한 달나 끝나자 평생 잊지 못할 어떤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내가 지켜보고 판단해왔던 내면에 저 두려움 많고 문제적인 인물이야말로 실로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라는 자각이었다. 마음, 정신은 느낌과 생각과 희망과
두려움과 꿈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 사람이다. 그런 그를 방 안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입 좀 다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불안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에너지를 훨씬 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이 교훈을 아주 어렵게 깨달아야만 했다. 경험을 통해서 말이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나는 꿈에서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했다. 몸부림치는 대신 더 많이 내맡기는 길이었다. 나는 이미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몰라도 그 흐름에 내맡기겠노라고 결심했다. 이제는 그 원칙을 내면에도 적용해야 할 때였다. 마음과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그저 편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목소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나는 침묵 수행을 깨고 나머지 기간 동안 사람들과 어울렸다. 말을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편하게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만 사교성을 발휘했다. 공동체의 장기 거주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여정에 대해 얘기를 듣기도 했다. 내가 겪은 변화와 상관없이 명상과 요가 수행은 계속 해나갔다. 문제는 수행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다름 아닌 완벽하고 절대적인 수행이라는 머릿속의 개념이었다. 명상을 할 때 나는 낮은 차원의 에너지를 아래로 누름으로써 높은 수준을 성취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억압이었다. 그 에너지들을 나에게 밀어낼 게 아니라 위로 보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 요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대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요가는 모든 에너지를 상승시켜 결국에는 최고의 경지인 하나됨으로 통합시키는 과학이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몇 주간의 시간을 보낸 뒤 나는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나는 더 현명하고 명료한 사람이 되어 플로리다로 돌아갔다. 그렇게 씨가 뿌려지고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얻긴 했지만 내가 나와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난 후다. 어쨌든 나는 내 집, 숲속의 고독한 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받아들임, 받아들임, 더 많은 받아들임. 대륙을 가로질러 운전해 가는 내내 나는 매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을 수용하겠노라는 내 맹세에 일격을 가하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숲을 지나 안쪽의 들판으로 운전에 들어갔는데 특유의 고요함의 흘러야 할 곳에서 난데없는 회전톱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샌디와 내 친구 밥 굴드가 목수용 앞치마를 두르고 한창 공사 중인 어떤 구조물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믿지 못할 광경에 나는 말 그대로 두 눈을 비벼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샌디는 해맑은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박 굴드가 도와주겠다고 하여 같이 일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내 목소리의 톤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녀에게 지금 당신의 집을 짓고 있는 땅이 바로 내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던 기억은 난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매우 해맑은 목소리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을 테니 자신이 떠나면 이 집은 내 것이 되는 거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끝내고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일단 집으로 들어가 명상을 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 머릿속 목소리가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해 보시라.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저 여자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나는 내 땅에 집이 또 생기는 게 싫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사는 것 자체가 싫은데 뭐 때문에 나한테 집이 한 채 더 필요하겠어? 세상 천지에 누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의 땅에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냐고.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미 나는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생각들을 침착하게 지켜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만일 내가 집에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차였다면 목소리는 이건 기적이 아닌가. 손 하나 까딱 않고도 신이 지어주시는 두 번째 집을 갖게 생겼다니 라고 말했을 게 분명했다.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었다. 나는 내 목소리의 삶에 운전대를 쥐어주기는커녕 그것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임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이 실제 상황을 내 길을 가는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 길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는 데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후자의 자유를 택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대상으로 한 내 실험의 핵심이었다. 호불호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 문제라면 삶의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 앞치마를 질끈 메고 샌디에 집 짓는 일에 손을 보탰다. 다시 집을 짓고 있으려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나는 풋내기가 아닌 어엿한 목수였다. 뭔가를 처음 할 때와 두 번째로 할 때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컸다. 어떤 일을 하건 제대로 알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정신력 역시 강해졌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은 샌디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삶의 흐름이 나를 이 상황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었다. 나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의 일종의 의식처럼 나의 일을 바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샌디의 오두막을 지으면서부터다. 나는 아무 일에도 나서지 않았는데 삶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는 듯 저절로 펼쳐졌다. 나는 그 힘을 섬겼다. 신, 그리스도, 영 등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좋다. 그것은 더 이상 그저 신앙할 무엇의 이름이 아니었다. 나를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사건들은 만져질 듯 생생한 현실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우주의 힘에 바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삶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날 거기에 데려다 준다면 따라갈 수밖에. 샌디의 집은 아주 단순했다. 처음에 내가 지으려고 생각했던 것과 오히려 더 유사했다. 대략 3.6, 4.8m 크기에 자그마한 그 오두막에는 전기도, 배관 시설도, 내벽 판자도 없었고 창문 틀도 스크린과 약간의 플라스틱만으로 가렸다. 완성까지 대략 6주밖에 걸리지 않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오두막이었지만 샌디는 너무나 좋아했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는 웃음만 나온다. 그 뒤로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오두막과 관련하여 벌어지게 될지를 당시에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여름이 끝났고 산타페 대학의 개강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게 지켰다. 내가 허구한 날 매사를 통제하려 들고만 있다면 삶이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오롯이 수용하겠노라는 마음가짐으로 첫날의 강의실로 걸어갔다.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올 때 나는 그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며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게 있나? 나는 재미도 있고 그들의 삶에 도움도 될 만한 지식이 내게 많이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일어나서 그냥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그것은 내 영적인 여정의 다음 단계, 즉 교사가 되기 위한 포석이 깔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말은 술술 흘러나왔다. 다음에 할 말을 미리 생각하며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한 학기 동안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로드맵이 첫 시간에 모두 나왔다. 이미 커리큘럼이 다 짜여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숲속 한가운데 차 안에 앉아서 경제학 보고서를 쓰던 때와 흡사한 경험이었다. 다만 그때와 다른 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감의 흐름이 흡입력 있는 강의로 변해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학기가 진행되어 가는 동안 이런 현상이 수업마다 되풀이되었다. 수업 중 내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내가 놀랄 정도였다.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에 명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끈질기게 목소리를 지켜보며 체득한 배움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응집된 전일체로 화하여 나오는 것 같았다. 수업의 전체는 이러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은 이 진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체를 탐구하기 위해 물리학과 생물학과 심리학과 종교가 동원되었다. 그 모든 것이 말하는 바가 결국 같은 것일 수 있는가? 내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실 나는 생각으로 소일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친 사람이다. 내가 나서서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수업 하나하나가 그렇게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 어쨌거나 매 수업마다 강의는 내 눈앞에서 저절로 펼쳐졌다. 수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보통 학기 초에 등록하는 학생은 20명 정도였는데 학기 말이 되면 인원은 그 2배로 늘어나곤 했다. 내가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수업도 있었다. 등록한 학생은 20명인데 40명 정도의 학생이 추가로 교실에서 혹은 복도에서 강의를 들었다. 학생들은 계속 친구들을 데려왔다. 나는 여전히 고요한 삶을 원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수행에 방해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 직전에 학교에 도착했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떠나고 교수진 회의나 학교 행사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스스로를 격리시키려고 애썼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었다. 때는 70년대였고 나는 의식혁명의 한가운데서 우주적 사고를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시간이 흐르자 학생들과 그들의 친구들은 내 집에서 열리는 일요일 명상 모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란 듯 산타페의 수업은
또 다른 아주 영적인 사건들이 흘러들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번에는 하필이면 내 박사 논문이 빌미가 되었다. 나는 고프만 박사에게 내 인생은 이미 경제학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어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은 전혀 없다고 계속 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그가 나에게 약속을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기에 대한 호의의 차원에서 자신이 읽어볼 만한 것이라면 뭐라도 좋으니 써서 논문으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고프만 박사를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뜻에서 글을 쓰기로 했다. 바로 그날 밤 나는 경유 램프를 켜고 방바닥에 앉은 뒤 그렇게 큰 약속에 걸맞을 만한 내용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자문해 보았다. 아주 중요한 것을 쓸 수 있다는 깨달음을 곧 머리를 스쳤고 나는 고프만 박사가 그것을 읽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것은 모든 과학과 종교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체성과 머릿속의 목소리에 대해 써보라고 삶이 내게 던져준 기회 같았다. 산타페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주제가 정해지자 영감이 쏟아졌다. 그 글이 경제학 박사 논문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가슴과 영혼을 바쳐 글쓰기에 매진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졌듯이 완성된 글은 저만의 운명을 갖고 있었다. 박사 논문 심사위원 중 한 분의 소개로 한 출판사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내 논문은 진리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아마존에서 매달 몇 부씩은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 책을 탄생시킨 일련의 내맡김의 행위에 대해 주어지고 있는 적당한 찬사라 할 수 있겠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마음의 목소리를 따랐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개인적인 호불호 대신 삶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 나는 어느새 목수이자 스승이자 저자가 되어 있었다. 나의 내면 역시 성장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짓던 명확한 선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산타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경험한 에너지는 내가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에너지와 다르지 않았다. 명상을 할 때면 그 에너지는 위를 향해 흘러서 나를 일상적 자아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학생들 앞에 서 있을 때면 바로 그 동일한 에너지는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강의로 폭발해 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강의를 하러 오는 것과 명상 수행을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다. 내가 강의를 하는 것은 놀라운 삶의 흐름이 날 그것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것도 놀라운 삶의 흐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이 목적지들 중 내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은 결과였다. 나의 삶은 내맡김의 결과들로 조금씩 채워졌다. 나는 내가 설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 설계된 삶에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날 어디로 데리고 갈 작정인지는 아무리 허무맹랑한 꿈에서도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